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6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가 넘었는데요.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중요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확정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제였었고요. 또 하나 이제 미제였던 것이 한일 정상회담 마지막까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보도를 보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최종적으로 29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아쉽게도요, 이 3자 정상회담, 3국 정상회담이 딱 30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은요, 양자 회담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다 만나고, 즉 한일 이 정상들이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번에 별도로 초대받은 파트너 국가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약수하면서 서로 웃고 그야말로 눈빛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는 거, 이걸 정도로 일단 만족하지 않을 수밖에 그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최종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검토해 왔던 이 김건희 여사의 통행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0차례 정도의 양자 회담을 비롯해서요, 최종적으로 나토 사무총장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14개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하는 그러한 아주 이 강행군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자 정상회담 중에서 꼭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은요, 이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는요,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인공지능 문제, 그리고 폴란드하고는 방위산업 문제, 그리고 덴마크하고는 재생에너지 문제. 그래서 경제안보에도 이번에는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번 대통령이 처음 열리는 이제 외교 데뷔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국익을 위해서 한몸 불사르겠다라는 자세로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이 플러사이드 이런 약식 회담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총 그러니까 이 9건의 양자 회담이고요. 나토 사무총장하고 스페인 국왕까지 합치면 14개 정상회담급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지난 2017년도 9월 달에 열렸던, 2017년도 정확히 9월 유엔 총회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에 열려요. 그 당시에는 특히 이 한일 간에 상당한 외교적인 갈등이 있을 때 열렸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가 이 한국 내 일본에 대한 이 노저펜, 즉 반일 불매운동, 그 다음에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런 걸로 인해서 악화 일로에 있을 때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이번에는 이 한미일 3국, 즉 한일 간에도 뭔가 이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즉 2017년도에 이 악화됐던 이 갈등 관계를 풀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감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보이지 않게 외교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때도 그렇고요, 이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전통적인 틀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큰 이 외교적인 목표 하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여기에 이제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9개월 만에 성사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7년도 9월, 10월, 11월 달에 그 당시 이제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도로 올라갔을 때 이번에 회담이 열렸거든요. 이번도 그때하고 상황적 특성은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7차 핵실험이
이제 타이밍만 남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북한이 핵실험 탄출을 누를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17년도 9월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이런 안보 상황이 가장 위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열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2017년도 이 9월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은 사실상 내실 있게 진행됐다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진정으로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한미일 정상회담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데 과연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되겠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선 하나는 한미일 3국 간의 3국 이 공조관계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공동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사항인데요. 2017년도 7월에 G20 정상회의를 할 때 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요, 3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북 공동 성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요, 최대한의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하는 CVD 원칙에 합의했다, 이렇게 이 3개국 대통령들이 이 공동 성명에 그렇게 명기를 할 정도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이 동일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요,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 있고, 지난 21일부터 21일, 22일, 23일 사흘간의 당 중앙군사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말이죠, 이 동해안하고 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논의하는 모습을 대놓고 노출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핵 문제는 중앙군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단어는 이용하지 않았지만은 대신에 어떤 말을 했느냐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 이 얘기는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홀히 했던 게 뭐냐, 이 확장 억제와 관련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체 가동이에요. 확장 억제 협의체를 만들어 놓기는 하고 실제로는 가동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러한 한미 간의 이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대응 방안, 여기에 메시지의 핵심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한 중재 문제라고 하는 것은 7차 핵실험을 비롯한 핵 억지력을 아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의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대비 이번 상황에서의 이 안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한미일 삼각 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공통 접점을 넓히는 문제, 그리고 심화시키는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과연 이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리고 특히요,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 일본,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을 초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전 세계적인 국제 역학관계의 큰 변화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 이거가 지금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출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와 경제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것은 공통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말이죠, 그 어느 회의보다도 중국 견제에 대한 이 무게감이 상당히 실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나토 정상들은 말이죠,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는요, 중국을 갖다가 구조적 도전 실체로, 그리고 러시아는 위협의 실체로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구조적인 도전체, 그 다음에 이 위협체라고 하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이든의 정부일 텐데요. 대신에 우리 정부는 이제 중국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적대적인 체제랄까요,
그러한 이 대적 개념에서 중국을 다루는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미 중국은요, 이 한국을 비롯한 8개 파트너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대서양의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3일 날 상당히 불쾌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바 있고, 이러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은 거부권이 없어, 회의 참가국과 관련해서 거부권이 없어, 이렇게 또 바로 맞받아치는 이 갈등 관계를 표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요, 이미 지난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IPEF, 여기에 합류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개국 정상회담에서도 당연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즉 공급망 질서 재편에 3국이 같이 공조하자,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논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는요, 직간접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적인 공통점이 이미 한미일 3개국 간에는 상당 부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중국의 이러한 반발을 감안을 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반중 또 이 반러 노선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평가 인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요, 이번에 나토 회의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반중 반러, 나토 국가들의 반중 반러 노선에 대해서는 그건 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야, 이렇게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고, 그냥 파트너국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집단 방위, 즉 나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집단 방위체에 합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요, 이 경제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신흥기술과 같은 포괄 안보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 경계선을 좀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는요, 과연 한일 회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했었는데요,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한일 양자 회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3번씩이나 이번 회담에서 이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한일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이 조그마한 동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는데요. 지소미아 문제를 복원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한일 양자 회담이 열리면은 보다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정상적인 정상이 됐던, 약식 회담이 됐던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일본에서 지금 참의원 선거가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일본 수상 입장에서는요, 일본 측 이익에 맞는 결론을, 즉 양보를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아니한만 못하다, 이러한 역풍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이 갈등 관계를 풀어낼 중요한 합의문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특히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점, 그래서 그 점에 둘 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뭔가 최소한의 일치되는 이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양국 다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자든 이 정상회담이든 아니면은 약식 회담이든 열리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죠. 이부영 의장이 오래간만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바로 MBN의 정갑 집중 분석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 지선 다 패배한 거, 이거는 딱 문재인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워딩 한번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지지자, 즉 팬덤 관리에만 신경을 썼을 뿐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식견이 무지개 얕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의 사례를 윤석열 정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배워나가라.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실책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전 얼리 워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라는 것은 씨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씨 뿌린 대로 거둔 거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패 사례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되돌려 주고 싶다라고 경고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나 시정 부분에 어떤 한쪽으로 쏠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냥 너무 많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배치되어 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검토되고 그것이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요,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대선 지선 패배 문제를 갖고 개파전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다 떠나버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뤄두었다가 자기 지지자들을 관리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고 떠나버렸다. 그러면서요,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지지층이 유지되나? 그거 다 헛거야. 헛것에 매달려 있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그런 점을 현재 민주당 지도부도 아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 그리고요, 선거 패배 책임을 문 대통령이 많이 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요,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도 저는 문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한테 아마 감사해야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 86그룹 용태론과 관련해서는요, 86세들이 이제 나이 먹고 마치 노후 세대처럼 물러나라는 요구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86세대들도 자기들이 한 세대로서, 책임 있는 세대로서 역할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세력하고 이준석 대표, 요즘 갈등 관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거 국민의힘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애들 말싸움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말을 섞고 싶지 않다.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적 발언인데, 과연 이준석과, 그리고 이준석과 지금 맞붙어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한번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상당히 오래 기득권화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기득권층화되는 일이 여야 없이 진행되고 있고, 복수정당제 같은 데서 4~5개 정도가 경쟁하고 또 연합연정도 하고 이런 정치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래부터 말이죠, 이부영 전 의장의 경우에는요, 양당 정치보다는 다당 정치를 선호하는 정치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여러 가지 수준으로 볼 때 양당제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만약에 다당제로 가면, 이미 우리가 다당제를 10여 년간 실험해왔잖아요. 바로 안철수 의원이 다당제를 계속해서 실험하다가 결국은 양당제로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10여 년간 다당제를 실험해봤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양당제로, 제대로 건강한 양당 정치로, 체제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정치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양향자 의원이 반도체 특위위원장 자리를 수락을 했어요. 여기에 관해서 전혀 의원이 한없이 칭찬하고 싶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초당적 행복, 오로지 이 나라 경제를 위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초당적 행복을 마구마구 칭찬한다. 저도 양향자 의원과 이 위원장 맞는다, 이 얘기를 논평하면서 그랬잖아요.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초월해서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효 의원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양향자 이게 정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향자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한 거 그냥 마구 칭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인데 여야나 이념이 따로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힘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양향자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맞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아주 기본적인 리셋을 해야만이 살아남는데, 양 의원은 그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면서요, 양 의원이 민주당에 영입됐을 때 국민의힘이 아까운 인재를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저 민주당 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했고, 근데 민주당의 미래를
전역 의원은 어둡게 보는데요. 친문계와 친명계가 박터지게 패권 싸움에서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더 유치하게 싸운다. 그러면서 왜 더 나쁘게 보느냐. 바로 지역 정당의 색채가 너무나 강하다. 강하다 못해 강렬하고 글로벌한 반도체 세상을 살다가 로컬한 민주당에서 양 의원은 숨이 막혔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철옹에 휩쓸리는 민주당을 보면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우리 정치에는 양양자 같은 의원이 필요한데 여성성이나 스토리텔링 혹은 모욕적 표현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반도체 전문가 양양자, 진영과 지역을 넘어선 광폭 정치를 펼치길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전역 의원의 이 논평 아주 참 재밌기도 하고요. 날카롭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종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